벤처 캐피털 투자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블로그 글을 하나 공유해 주셨어요. 개인이 연 20% 수익을 내는 5가지 비밀. 솔직히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한데요. 네, 그렇죠. 제목만 보면 그냥 흔한 재테크 비법서 같은데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쓰신 분이 김민수 씨라고 10년 넘게 이 분야에서 활동해온 개인 투자자라고 해요. 전 엑셀러레이터 심사역에 지금은 엔젤 투자자, 그것도 2025년 시장 기준으로 썼다는 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자료 같고요. 네, 이 자료를 딱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역시 왜 지금인가? 이거인 것 같아요. 왜 지금인가? 2024년 국내 벤처 투자 규모가 7조 원을 넘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15%까지 늘었다. 뭐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돈의 흐름이 과거랑 어떻게 달라졌냐는 점이죠. 아, 흐름의 변화요? 네, 특히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생기면서 개인들한테 정말 전에 없던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전체 그림을 보면 훨씬 흥미로울 겁니다. 맞아요. 바로 그 시장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부터 한번 짚어보죠. 글에 따르면 2024년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가 5천억 원을 넘었고 참여자 수도 12만 명에 달했다고 하거든요. 12만 명이요? 네. 이게 생각해보니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전체가 지금 벤처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판돈만 커진 게 아니에요. 주목할 만한 정책적 변화도 있었고요. 정책적 변화라면? 그 한도 증액 이야기. 맞습니다. 그래서 언급된 것처럼 2025년부터 금융위원회가 개인의 연간 투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나 늘렸어요. 2배나요? 네, 이건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거의 정부 차원에서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하고 등을 떠밀어주는 강력한 신호죠. 그만큼 시장이 성숙했고 이제 개인들이 참여해도 될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이 갖춰졌다. 뭐 이런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그런 묻지마 투기판이 아니라는 걸 플랫폼들의 성과가 증명하고 있어요. 성과요? 네. 와디지의 2024년 평균 수익률이 18%였다는 데이터나 또 오픈트레이드에서 투자받은 기업 4곳이 실제로 상장까지 성공했다는 사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장이 꽤 건전한 생태계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죠. 물론 리스크는 여전히 높지만 당연하죠. 하지만 적어도 운에만 모든 걸 맡기는 시장은 아니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제 눈길을 끌었던 데이터가 있었어요. 바로 투자자들의 연령대. 그 부분 재밌죠. 2024년 통계를 보니까 30에서 40대가 전체의 62%를 차지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대요. 저는 사실 이런 모험적인 투자는 20대가 주도할 거라는 그런 선입견이 좀 있었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그건 한 2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당연히 자본력의 문제죠. 30에서 40대는 사회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확보한 세대고요. 둘째는 관점의 변화예요. 이 세대는 더 이상 부동산이나 주식만으로는 자산 증식의 한계가 있다. 이걸 느끼기 시작한 첫 세대일 수 있어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선 거군요. 그렇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20대 비중도 15%나 된다는 건 미래 세대 역시 이 시장의 잠재력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고요. 세대별로 투자하는 분야도 다른 게 정말 재밌었어요. 20대는 평균 210만 원을 IT나 AI 같은 디지털 기술에 투자하고 네. 40대는 평균 520만 원을 제조나 딥테크처럼 좀 더 전통적인 산업 기반 기술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마치 각 세대가 살아온 경험 그리고 세상을 보는 창문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20대는 자기가 매일 쓰는 앱이나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강점이 있는 거고 40대는 자기 직업 현장에서 경험한 산업의 문제점, 그걸 해결할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니라 각 세대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학적 지표 같기도 하네요.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판이 깔렸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개인이 어떻게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이 글에서는 4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VC펀드 간접 투자, 크라우드 펀딩, 네트워킹을 통한 직접 발굴, 그리고 리스크 관리. 네, 하나씩 좀 쉽게 풀어보죠. 첫 번째, VC펀드 간접 투자는 가장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수십억대 자산가가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었지만 요즘엔 신한벤처투자나 KB인베스트먼트 같은 대형 VC에서도 1,000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는 펀드를 내놓고 있거든요. 아, 문턱이 많이 낮아졌네요. 네. 내가 직접 옥석을 가릴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전문가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거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에 가까운 전략입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조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연간 1,500만 원까지 투자금의 50%를 소득공제해 준다는 건 와, 이건 정말 엄청난 혜택 아닌가요? 혜택이 큰 건 사실이죠. 세금 혜택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수익률을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 엄청난 혜택에는 보통 3년 이상 의무 투자라는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돈이 묶이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세금 혜택이라는 당근과 장기 자금 동결이라는 채찍이 함께 있는 셈이죠. 단기 유동성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는군요. 네, 세금 혜택이라는 말에 현혹돼서 섣불리 뛰어들기 전에 본인의 자금 계획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역시 두 번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겠네요. 네, 이게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죠. 와디즈나 오픈 트레이드 같은 플랫폼들. 저도 들어는 봤어요. 소액으로 마치 뭐 온라인 쇼핑하듯이 직접 기업을 고르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VC 펀드가 간접 투자라면 이건 직접 투자죠. 내가 직접 감독이 되어서 선수를 영입하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합니다. 그만큼 더 짜릿하고 또 잠재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팀과 선수를 잘못 고르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세계죠. 세 번째 방법인 네트워킹은 이 글을 쓴 김민수 씨의 실제 경험담이 너무 생생해서 와닿았어요. 그 300만 원 투자 사례. 네. 2024년에 한 스타트업 행사에서 우연히 만난 창업자에게 300만 원을 투자했는데 6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2배로 뛰었다. 이건 정말 영화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바로 또 벤처 투자의 묘미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일종의 생존자 편향이에요. 생존자 편향이요? 네, 그런 성공 스토리 하나 뒤에는 아마 커피만 마시고 아무 성과 없이 끝난 수십 번의 만남이 있었을 거예요. 네트워킹은 마법의 열쇠가 아니라 수많은 문을 두드려야 겨우 하나가 열릴까 말까 한 굉장히 부지런해야 하는 활동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듣다 보니 정말 달콤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네 번째 방법으로 리스크 관리를 그토록 강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글이 참 마음에 드는 게 환성을 심어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2024년 기준 크라우드 펀딩 투자 기업 중에 수익을 낸 경우는 30%뿐이라는 냉정한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30%? 그럼 나머지는요? 20%는 원금 손실, 나머지 50%는 그냥 본전치기 수준이었고요. 이건 열의 7은 실패하거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뜻이에요. 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네요. 그래서 최소 5개 이상 기업에 분산하라. 전체 자산의 10%를 넘지 마라. 이런 조언이 나오는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의 벤처 투자 버전인 셈이죠. 듣다 보니 정말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제 돈을 넣으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뭘 봐야 할지 막막할 것 같아요. 이 글의 저자는 실제 투자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도 제시하고 있나요? 물론이죠. 이 글의 진짜 가치는 바로 그 실전 가이드에 있어요. 리서치, 신청, 모니터링, 아주 명쾌한 3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하는데요. 특히 리서치 단계에서 저자가 직접 했던 행동들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오픈 트레이드에서 AI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투자한 사례를 드는데 그냥 플랫폼이 주는 자료만 본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더 좋은 비지온이나 크레딧잡 같은 제3의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그 회사의 기술 특허는 진짜 있는지, 대표는 과거에 어떤 경력이 있는지, 직원들 퇴사율은 어떤지까지 다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집요할 정도로 꼼꼼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 개인 투자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플랫폼이 제공하는 IR 자료는 당연히 가장 예쁘게 포장된 상품 소개서죠. 하지만 크레딧잡에서 확인한 높은 퇴사율은 그 회사의 조직 문화나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진짜 정보를 알려주거든요. 교차 검증이군요. 네, 저자는 이걸 교차 검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신청이나 모니터링 단계에 대한 조언도 아주 현실적이었어요.
인기가 많아서 목표 금액을 초과하면 투자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처음부터 좀 넉넉하게 신청하라는 팁 같은 거요. 맞아요. 아주 실용적인 팁이죠. 또 투자하고 끝이 아니라 분기별로 오는 보고서를 꼼꼼히 챙겨보면서 회사가 약속대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라는 조언도 인상 깊었고요. 네, 투자가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맺기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가장 값진 교훈은 역시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성공 사례, 실패 사례. 그렇죠. 이 글은 성공 사례 2가지와 실패 사례를 통해 우리가 뭘 보고 뭘 피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성공한 스마트팜 스타트업이나 친환경 패키징 기업의 공통점은 검증된 기술력과 팀, 그리고 명확한 시장 니즈였어요. 구체적인 팩트가 중요했군요. 네, 대표가 관련 분야 전문가인지 이미 확보한 B2B 계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성공의 열쇠였던 거죠. 반대로 가장 흔한 실수들을 정리해준 부분도 정말 유용했어요. 5가지 대표적인 실수를 짚어주는데 저는 특히 2번, 플랫폼 정보만 믿고 실사를 소홀히 하는 것. 이게 가장 와닿았어요. 네,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 데이터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이 중에서 초보 투자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1번, 한 기업에 몰빵 투자하는 건 너무나 명백한 실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번, 단기 수익을 기대하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고 생각해요. 단기 수익이요? 네, 벤처 투자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거든요. 최소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은 지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듯이 접근해서 6개월 안에 성과가 안 나오면 조급해하고 실망하거든요. 벤처 투자는 농사의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사냥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농사와 사냥의 비유? 정말 와닿네요. 나머지 실수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4번째가 성과 보수 같은 수수료 구조를 무시하는 것. 5번째가 개인 투자 조합이나 크라우드 펀딩의 소득 공제 같은 세금 혜택을 놓치는 거였죠. 맞습니다. 이 실수 목록만 잘 챙겨도 최소한 어이없는 실패는 막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이 5가지 실수는 곧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5가지 원칙이기도 해요. 분산 투자할 것, 직접 검증할 것, 장기적으로 볼 것, 비용을 확인할 것, 혜택을 챙길 것. 이것만 기억해도 당신은 상위 30%의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2025년 시장의 최신 트렌드와 조금 더 전문적인 고급 전략을 다루고 있어요. 핵심 키워드로 AI, 딥테크와 바이오를 꼽는데 실제로 누적 투자액의 35%가 AI 스타트업에 집중되었다고 하니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는지는 명확해 보이네요. 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저자가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던져요. 경고요?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라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트렌드를 좇는 거 능사는 아니다. 그렇죠. 트렌드를 좇는 건 시장의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건 아주 위험해요. AI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다 같은 AI가 아니거든요. 실체가 불분명한 곳도 많고요. 그래서 IR 자료에 언급된 특허 번호를 직접 검색해보거나 관련 논문을 찾아보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급 전략도 흥미로웠어요. 한국엔젤투자협회에 가입해서 공동 투자 기회를 노리는 방법이요. 네,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거죠. 5명의 개인 투자자가 2억 원을 모아서 1년 만에 2.5배 수익을 냈다. 이 사례를 보니 개미들이 뭉치면 배짱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본력뿐만 아니라 각자가 가진 지식과 네트워크를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강력한 방법이에요. 의사인 투자자는 바이오 스타트업을 검증하고 개발자인 투자자는 IT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식으로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수준의 실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라는 상품을 언급하면서 연 1,000만 원 한도로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까지 챙겨주는데 정말 A부터 Z까지 다 떠먹여주는 느낌이었어요. 네, 단순히 유망 분야를 알려주는 걸 넘어서 실제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꼼꼼하게 짚어준다는 점에서 이 글이 아주 친절하고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알찬 내용이었네요. 정리해보면 벤처 투자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나 소액 펀드 덕분에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얘기가 아니게 됐어요. 네, 문이 활짝 열렸죠. 오늘 살펴본 자료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도구를 들고 또 어떤 지도를 봐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훌륭한 안내서였던 것 같습니다. 글쓴이처럼 작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도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벤처 투자의 방법, how에 대해 정말 상세히 알려줬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의 what입니다. 무엇에? 네. 단순히 재무적 수익률을 넘어서 당신이 돈을 통해 어떤 미래에 기여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AI 기술이 만들어갈 편리한 세상인가요? 아니면 친환경 기술이 지켜낼 깨끗한 지구인가요? 당신의 돈이 잠자고 있는 자본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한 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 표를 어떤 미래에 던지시겠어요? 그 질문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